Do we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developing a submarine launch missile capacity? Yes, Senator, they are. The equation in terms of where the origin could be and what our other anti-submarine capabilities in a potential conflict, how they would be utilized. And it also changes the geometry depending on how the North Koreans could choose to employ that.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저희 뉴스탑10은요, 북한의 잠수함 병창기지인 신포를 주목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신호가 계속 포착이 돼 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신호가 지난 3, 4, 5월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그러니까 신포에서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4월, 5월, 6월, 그러니까 저희가 4월, 5월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6월의 움직임도 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에 포착된 여러 가지 장비들, 중장비들이 분주히 위치를 자꾸 바꿔가면서 옮겨다니고 있다. 특히 크레인, 대형 크레인 12대가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신포라고 하면은 바로 신포의 바다 맞은편에 마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네. 그 마양도가 북한 최대의 잠수함 기지입니다. 아하. 마치 반달처럼 생겼고, 네. 바다 쪽으로는 그 산의 뒷면이 있고 섬이, 북한의 육지 쪽으로 딱 그 해안이 있어서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잠수함 기지를 지었고, 그리고 그 마양도 바로 앞에 신포가 있는데, 신포는 또 조선소잖아요. 그렇죠. 그 신포에 봉대 보일러 공장이라는 차명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잠수함 기지 앞에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마양도 기지를 보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신포가 지금 이제 잠수함의 메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우리가 4월 달에 3월부터 4월까지 위성 사진을 분석한 보도를 우리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38 로스에서 그 이후에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해서 보도를 석 달 동안의 사진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형 크레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크레인 같은 경우는 12개나 왔는데 그게 이제 바지선, 즉 SLBM을 발사하는 그 바지선에 실을 수 있는 발사관이나 어허.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크레인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SLBM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냐.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SLBM을 실을 수 있는 발사관을 잠수함에 갖다 꽂을 단계까지 지금 잠수함의 건조가 진행됐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유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SLBM 실험과 잠수함 건조가 동시에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포조선소와 잠수함 기지 주변이 아주 분주히 넉 달 동안 움직임이 감지됐다. 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포를 예의주시하는 건요. 신포조선소 인근에는 들으신 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실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요, 지난 2016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1형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조선중앙TV도 당시에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들의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무섭게 솟구쳐 오르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 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 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북한은 이미 2000톤급 디젤 잠수함, 이른바 신포급이라고 불리는 2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LBM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더 큰 잠수함, 즉 3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38로스의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왔던 3000톤급, 그러니까 여러 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보다는 2000톤급, 한 발 실을 수 있는 신포급 건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신형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비교적 부형인 한 발만 실을 수 있는 2000톤급의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누구든지 단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석을 하자면 네. 일단 이 38 로스 기사에 보면 심포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포급은 한 척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2,000톤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000톤급으로 지금 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서방이든 우리나라든 어쨌든 뭐든지 함정을 만들 때는 배치 1, 배치 2 이런 식으로 버전을 달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드는데 그것의 프로젝트 이름이 장보고 3예요. 우리 잠수함 그렇죠. 계획이죠. 1,800톤급 잠수함 장보고 2예요. 네. 그런데 완전히 톤수가 다른데 그냥 장보고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 3G. 마찬가지로 예. 미국의 구축함도 LA급인데 배치 1, 배치 2에 따라서 톤수가 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여기는 군사 전문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포급으로 통칭을 하고 그렇지만은 배치 2인 3,000톤급인 신형을 건조하는 것이 함의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고, 아하. 예, 두 번째는, 첫 번째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3,000톤급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굉장히 장기간 지금 3,000톤급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 아무리 전 국력을 집중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고 2,000톤급 심포급을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 보다 쉽게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이미 네. 기술이 확보된 잠수함을 차라리 하나 빨리 더 만드는 게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잠수함이 한 척 있다고 해서 그 한 척이 24시간 작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척을 가지고 있어야 한 척은 항상 바다에 들어가고 한 척은 정비하고 한 척은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수적으로 빨리 만들자라고 네. 하면 2,000톤급을 양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산 체제를 위해서 네. 과거형을 그러니까 구형을 더 만들 수 그렇죠. 있을 그게 아니면은 배치 2 그래서 이제 신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는 삼팔로스는 군사 네. 전문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통칭을 심포급으로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이해가 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만. 예. 아주 좀 좋은 설명입니다. 네. 작년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일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을 완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죠. 전에 지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는 3,000톤급은 완성이 되고 네. 새로운 2,000톤급 잠수함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3,000톤급 잠수함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포기하고 2,000톤급을 만드는지 우리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3,000톤급을 자꾸 주목을 하냐면 북한이 3,000톤급의 뼈대가 되는 직정이 한 11m 되는 그 부품을 네. 심포 바닷가에 내놨다가 네. 위성이 찍혔습니다. 아. 직정이 11m가 있었으면 그 분명히 3,000톤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부시고 다시 포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네. 제가 볼 때는 3,000톤급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2,000톤급을 더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주히 더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네. SLBM을 한 발을 실느냐, 이상을 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선체가 작지만 과거에 천안함 폭침 같은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네. 매국해서 기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한두 대 있는 것보다 서너 대 있는 게 이 본인들이 운용할 때도요. 네. 말하자면 미국이 그걸 다 찾아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양산을 빨리 하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이 무서운 이유.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서 타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미사일의 사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SLBM의 위험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도요. 그래서 SLBM, 북한의 SLBM에 예의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Do we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developing a submarine launch missile capacity? Yes, Senator. Equation in terms of where the origin could be and what our other anti-submarine capabilities in a potential conflict, how they would be utilized. And it also changes the geometry depending on how the North Koreans could choose to employ that. 김주봉 실장님, 근데 전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협상 내용 중에 ICBM만 계속 언급이 됐지 실제로 이렇게 위협적인 SLBM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LBM을 딱 찍어서 네. 그걸 뭐 폐기해야 된다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해야 된다. 네. 라는 표현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신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분주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포 조선소에 대한 언급은 왜 한 번도 되지가 않았나요? 아마도 공식적으로? 그 신포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북한의 핵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핵설에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신포를 언급할 여유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핵탄두만 다 제거한다면 신포급 잠수함이 있고 그다음에 SLBM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위협이 덜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핵탄두부터 제거하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SLBM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못 들었을 뿐이지 그 SLBM이 테이블에 없다라고 우리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핫 이슈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전력화가 안 됐습니다. 아하.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중에 있는 것을 개발 중단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전력화가 된 것을 이제 빼내는 것, 전력화가 된 것을 폐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뭔가 서로 간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거는 개발 중에 있으니까 개발 그만해. 개발 그만하시오. 이거 하고 전력화된 것을 이거 폐기한 조건 대신 우리가 뭘 제공하겠다. 이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력화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핫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을 기념해서 친서를 보냈죠.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He just wrote me a very nice letter, unexpected. We started off a very rough relationship, but I think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right now. So we'll see what happens. I'm in no rush. But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whatsoever. 자, 김종우 실장님. 네.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한 하노이보다는 성공한 1차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차 미국 정상회담이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게 바로 SLBM 카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다면 어떨까요? 플랜 B면은 이제 어떤 그 비핵화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게 이제 플랜 A겠죠. 네. 근데 플랜 B라면 이제 SLBM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발하는 카드로서는 아주 좋은 도발 카드로. 카드로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이면서도 미국 본토는 위협하지 않고 네. 괌 정도로 위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플랜 B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데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위협할 카드가 있는 것이 인공위성을 쏘는데 미국이나 이 중국, 러시아를 참관단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네. 철산군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쏘는 겁니다. 네. 정지궤도. 아마 미국을 안 간다 하더라도 네.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 거기 참여한다 그러면 정지궤도 위성을 쏘는 것은 아마 제재하기 힘들 겁니다. 네.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판문점에 왔죠. 고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우리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웃을 때는 웃으면서도 단호한 그러한 얘기를.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야,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우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개인의 출중한 능력도 대단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고요. 인상적이셨군요. 안 박사님, 이 박지원 의원이 김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김 씨 일가의 상징성도 상징성이지만 그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고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글쎄, 박 의원님이 보시는 능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북한에 이제 인자로 있다 얼마 전에 물러난 김용남 상임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와서 청와대로 들어갈 때 자리를 김여정에게 양보했고 그분은 항상 낮추 자세를 취했는데 그분이 김여정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하. 그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고 아하.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은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고 무소불위 임기가 없는 평생 권력을 장악한 사람인데 그 행동이 용감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그냥 총명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을 합니다. 네. 그래도 또 박지원 의원이 보는 눈은 또 다른 또 시각으로
평가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조의와 그리고 또 조화만 보낸 부분이 조금 격식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김여정을 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의는 됐다라는 얘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효 여사 측 장례 위원회 소속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덕담을 할 수밖에 없는 아하. 거죠. 그리고 저 이야기 뒤에 저희 아마 우리 뉴스톱10에서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얘기가 저는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온다고 해서 김여정이 깜짝 놀랐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뒷부분에 준비되어 예, 그 이야기와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우리 쪽에서도 그 대우를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대우를 해줬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우가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 말은 두 가지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우할 줄 몰랐다. 아하. 김여정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과도 연결돼 있다. 네. 이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나온 이 김여정 판문점 방문의 쓴소리 들어보시죠. 김여정을 직접 빈소에 보내서 예를 갖추든지 해야지 도대체 중간 지점에 와서 받아가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예법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때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대한민국 땅은 밟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찌질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매는 또 문재인 정권 여기다 하고 싶은 말은 쯧쯧쯧입니다. 뭐 장례, 조의 뭐 이 얘기만 갖고 하면은 또 저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여정 이제 부위원장이 뭐 물론 노열 패밀리긴 하지만 이제 차관급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정의용 실장은 장관급인데다가 또 대통령 순방 중에 지금 윤건영 상황실장도 나갔었죠. 그 상황실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안계 없을 때는 청와 전체를 좀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김여정이 오는 거에 대해서 깍듯이 예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너무 과잉 의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만약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내는 친서라도 있었으면 갈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 친서도 없는 것으로 네.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조 하나 받으러 장관이 가고 그다음에 또 박지원이 어떻게 보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주가 가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김여정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라 하더라도 일단 차관급이면은 차관급만 나가는 게 맞고 거기서 이제 혁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청와대에서 그걸 알면서도 정의용 실장을 내버렸냐는 부분인데 혹시나 김여정 입에서 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뭔가 조그만한 거라도 메시지라도 하나 받을까 해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아마도 메시지가 전혀 없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한 것 같고 그게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어저께 오슬로 대학에서 연설하실 때 안색이 어두웠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김여정이 왔을 때 무언가 진짜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기를 바랐던 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직접 가족보다도 저렇게 고위층이 나왔는데 이제 말씀들 하셨지만 결국 김여정의 태도나 우리 접촉할 때 대화를 보면은 이게 미국엔 또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북한의 김여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지금 대남 스탠스가 통미원남이다. 그러니까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원남. 고리를 딱 두겠다. 이걸 우리가 읽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날 어제 김정은은 미국에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하지만 이 판문점까지 왔던 김여정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물론 조의와 조화는 있었지만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만났을 때의 영상을 통일부가 제공을 했는데요. 영상만 있고 묵음 처리가 됐습니다. 입모양으로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만 있을 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심 부장. 네. 목소리가 이렇게 다 묵음 처리돼서 기자들에게 영상이 제공된 것은 이례적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 24년 차인데요. 네. 요즘 들어서 처음 보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아하. 예, 바로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요. 우선 이 통일부가 언론에 제공한 영상이 총 1분 45초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여기서 12초가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묵음 처리가 돼서 알질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들이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네. 왜냐하면 김여정이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이 가장 관심사였거든요. 네. 근데 통일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묵음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윗선에 설득하지 못하고 건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측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네. 혹시라도 김여정의 목소리가 보도가 된다면 북측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이 점을 감안해서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큰 것이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족 대표로 당연히 갑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외교안보 실장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없고 조문단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다, 과하다. 이거는 너무나 저자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모양으로 반갑습니다라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15초, 16초 정도 이어진 이 말의 내용 전혀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며칠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죠. 세상에 공개된 김정은 평전 때문입니다. And what I discovered in the course of reporting this book was that he had become an informant for the CIA and that he was supplying information about the regime to the American intelligence service. 안 박사님, 지금 김정남, 지금은 세상을 떠난 김정남이 CIA의 정보원이었다. 그러니까 요원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아마 역할을 해왔다라고 지금 저 저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김정남은 20년 정도만 북한에 살았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국제 미아처럼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북한 내부에 무슨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손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요?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결국 김정남이 암살된 걸 전후해서 김원홍 보위부상이 지금 잘리고 숙청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볼 땐 장성택과 가까웠던 김원홍 보위상이 도와주면서 선을 연결했을 수 있고 반대로 CIA가 김정남을 정보원으로 이용했다면 또 반대로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김정남을 정보원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장성택이 2013년 12월 처형된 이후에 김정남에게 돌아오는 돈, 부치돈 외화 이런 건 다 잘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CIA가 접근하면 김정남은 나름대로 평양에 한 번씩 갈 때 뭔가 정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생활용 정보는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남이 이제 CIA 정보원이다. 라고 이제 단정 짓기가 좀 그런 게요. 물론 정보는 뭐 몇 번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돈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이 주로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신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언론을 만나서 일단 시끄럽게 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시끄럽게 구르면 자기는 못 죽일까봐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을 만나서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서 신변 안전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것이고 물론 돈은 부수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